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방사선 건강영양평가팀, 기네요. 선임연구원 이가빈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이제 기존에 해주셨던 교수님들에 비하면 그 이력도 그렇고 조금 주니어에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제 소개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 소개 짧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사선 역학이 뭐 하는 곳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사선 건강영양평가팀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방사선 역학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얘기 조금 짧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보건관리학을 제 학사 전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력에는 제가 따로 CV는 안 적었는데 저는 사실 학사 졸업하고 바로 제약영업 사원으로 1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대학원 관련해서 정말 일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교수님들이 저를 불러서 애가 이상한 데 취직했으니까 좀 상담을 해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잘 듣고 네,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1년 일을 해보니까 아, 제약 영업이 나한테 진짜 안 맞구나를 깨닫고 이제 기존의 동기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연대 쪽에 이제 김현창 교수님 쪽 밑으로 가서 이제 석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나도 저기를 가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제 석박 통합 과정으로 해서 4.5년 걸렸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마냥 스스로 생각할 때는 조금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짧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근데 보시면 저희 교수님은 이제 심리학관이랑 빅데이터 쪽을 좀 담당하셨고, 제가 했던 것도 다 이제 방사선 역학 쪽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보건 역학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5년 동안 박사를 어쨌든 따고 나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약간 나는 사실 어제의 나나 오늘이나 같은데 박사 타이틀 하나 달았다고 나를 박사로 이제 사회에서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스스로 좀 무서워서 교수님 밑에서 1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수련을 했다면 이때는 제가 이제 좀 총괄로서 실무자로서 좀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연이 닿아서 이제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저희 팀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왔고 지금은 원자력 시설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릴 거여서요. 좀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역학이 이제 뭐 하는 분야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역학조사라는 단어들이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텐데,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요 인구 집단에서 건강 상태의 분포가 어떤지, 그리고 요걸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비만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운동을 안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인구 집단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노출 요인을 요게 아니라 방사 선량으로 바꾼 걸 방사선 역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사 선량이 이제 결국에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려고 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 항공승무원처럼 직업적으로 이 선량에 피폭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국민이지만 원자력 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요 암 발생이나 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역학이라고 하면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뭐 설량을 노출시키고 노출 안 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런 연관성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학자들은 이미 수집되어져 있는 그런 관찰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 암 발생이 높더라 정도를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관찰을 해내면 그러면 그게 왜 발생할까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거는 또 다른 분야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그런 질병의 분포나 결정 요인들을 발견해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원자력의학원은 크게 이렇게 네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서 이제 비상진료정책부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뭘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저희는 연구팀은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R&D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은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공모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원자력 안전법과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두 개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를 이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수행할 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선임연구원 5명, 그리고 포닥 3명, 박사 과정 2명, 이렇게 저희 팀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은 원래는 다들 보건학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통계학 과정을 밟으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폭넓게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시설 주민분들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 그리고 항공승무원은 말 그대로 승무원분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고 있는 집단은 다른데 사실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이 선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결국에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보는 게 이제 저희 팀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상자가 조금씩 달라지고 활용한 자료들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렇게 굳이 좀 주민과 작업종사자 한국 승무원을 나누는 거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방사선 작업 종사자나 항공승무원은 일을 하시다가 피폭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관리하는 그런 명부가 있고요.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이제 선량히 측정이 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그냥 일반 국민인데 원자력 시설 인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측정된 선량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활용되는 자료원들이 다르다를 표현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선 뭐 원자력 안전법이나 생활방사선 관리법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운영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아까도 그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안이 주무관님들, 사무관님들과 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공무부처와 소통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도 연구자랑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뭐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 그 흐름 같은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되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행정적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소통하는 방식도 배우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을 좀 배울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연구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논문이지만 이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는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논문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조금 더 원하게 예를 들면 주민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양방향으로 배울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팀이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역학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팀은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야를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술 대회 같은 데서도 계속 활발한 발표와 교류를 하면서 좀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역학에서 주요하게 보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시겠지만 고설량에서 이제 피폭이 됐을 때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죠. 당연히 나쁜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설량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조차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설량이 노출이 되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에 이롭게 간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고요. 아니다. 그게 결국에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서
돌연변이 세포, 즉 암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피폭 설량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게 암 발생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저설량 방사선 역학에서 주요하게 보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게 내 성별에 따라서도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서는 나이가 이제 높으신 분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 사회 경제적 요인, 뭐 예를 들면 소득, 직업, 그리고 내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내가 의료 이용을 하는 행태도 달라질 거고 내 생활 습관 행태도 달라질 거고 이런 게 결국에는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고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그런 연구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때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요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요 연관성을 이 부분들을 잘 맞추지 않으면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과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을 단순 비교를 해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연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피폭 설량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근데 연령을 맞추지 않고 단순히 요 연관성을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러면 설량이 높았더니 진짜 암이 발생하네 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를 흐리게 되는 요인들이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설량 방사선 역학에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암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들 있죠. 이런 요인들을 이제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요. 저희가 이걸 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자료원만 있다면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폭 설량이 높을수록 암 발생이 높을까를 보는 게 이제 크게 방사선 역학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 배우게 되시는 분들 그리고 수행하게 되실 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디테일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큰 축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는 이제 연구 가설을 설정하겠죠, 연구자가. 예를 들면 방사선 역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피폭량에 따라서 암 발생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가 우리의 가설일 거고 이 가설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디자인, 코호트 연구,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구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야 되는데 크게는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라고 하면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대상자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이게 역학의 근본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인력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힘든 거에 비해서 자료를 얻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트렌드는 이제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분석에 활용해 보자라는 게 이제 최신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이제 건강보험 그 적용을 받으셔가지고 병원비 지불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를 때마다 그 자료들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이 자료들이 이제 가지는 강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97% 정도 되는 전 국민을 좀 커버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그만큼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만큼 이제 소요되는 그런 인적 자원도 적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수집이 되나 단 그 한계점이라고 하면 연구자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료원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애초에 목표 자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 자료든 2차 자료든 이런 자료를 필요한 거를 저희가 모으면 이 자료를 이제 연구 목적에 맞게 정제하는 작업을 합니다. 형태를 다듬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통계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세스나 R, 스테이터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배우셔서 그다음에 어떤 통계 방법을 적용할지 그다음에 그걸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들을 이제 뭐 학회에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출판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연구 수행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방사선 작업 종사자, 코호트, 요게 저희 팀의 약간 그 근간입니다.
요게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때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1차 자료 수집,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방사선 자국 종사자분들이 정말 암 발생이 높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2만 명에 대한 현직 종사자들의 자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직접 설문도 하고요. 연구 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도 하고 혈액 샘플도 채취하고 등등 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안입법에 근거해서 이제는 현직과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다 합쳐서 19만 명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이제 주민등록 정보 같은 개인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근본으로 해서 이제 뭐 각각 개개인별 선량 정보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자료 등을 정보를 이제 연구한다든지 등을 합니다. 이제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자료원들을 하나로 잘 뭉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승무원 건강영양조사는 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법 개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작업 종사자 같은 코호트 그 자료원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자료가 그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역학자들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수행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이 어떤지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뷰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항공 승무원들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 이제 그 명부를 뽑아내고 법적인 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승무원분들 피폭 선량 등록부라든지 건강 자료라든지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선량에 따른 암 발생이 어떤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흐름이 같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시설 주민 건강 영향 조사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직업 코호트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그냥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게 원자력 시설 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직업적으로 이 피폭과 그러니까 선량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사선 작업 종사자분들은 TLD 배지를 착용하고 일을 하시고 그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승무원은 직접 착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그 피폭 선량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개개인별 선량값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니실 때 뭐 TLD 배지 착용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얼마나 피폭이 됐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시뮬레이션으로 기반 간접 추정해낸 게 대만 쪽에서 했던 그 코호트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낮은 설명 수준이어서 이걸로 암 발생을 볼 수 있을까? 너무 사이즈 이펙트가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거리나 거주 기간을 좀 대신해서 노출 지표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살수록 오래 살수록 그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선량에 아마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관리되는 명부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라고 하면 이 주민 대상을 설정을 하는 그 특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 5개의 발전용 원자로와 하나의 대전에 있는 거죠.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 그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방사능 비상 재난 시에 이제 주민분들 대피시킬 수 있는 요 법정 그 범위가 있거든요. 요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주민 연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바로 시작하면 저희가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수행을 했던 게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의 연구 결과가 어떤지를 먼저 봤어요. 저 이걸 이제 역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기존에 있는 이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해서 그다음에 이 이미 출판되어 있는 값들을 좀 이런저런 통계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인 지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걸 내가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이제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본 거는 이거인 거예요.
원자력 시설 주민들이 진짜 일반 인구 대비해서 더 높은 암 발생을 보였냐를 본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1의 요 그림이 가까우면요. 일반 인구랑 원자력 시설 주민들이랑 암 발생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요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다가 요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량에 영향이 없었다는 아니고요. 제한된 그 과학적인 근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수행을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근데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거는 국내에서 어떤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 발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그 다른 요인들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암 발생이랑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에 가까이 사느냐보다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게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가까이 사냐 멀리 사냐 오래 살았냐만으로는 암 발생이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수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봤던 거는 이제 원전 인근 주민들이 일반 인구 대비해서 갑상선암 검진을 많이 받았는지를 봤습니다. 이걸 왜 봤냐면요. 이거 실제로 국내 원전에서 옛날에 수행됐던 연구들에서요. 주민들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그게 실제로 법정인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검진 효과라고 해서요. 그 여러분들 그 병원을 자주 가고 검사를 자주 받으면 암 발견을 더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암 발생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요. 더 발견이 자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자주 받을수록 암 발견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갑상선 암 발생이 높았는데 그게 정말 가까이 살아서 설명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뭐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검진을 더 자주 받아서 결국에 그게 암 발생을 높게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좀 확인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가까이 사시는 원전 주민분들이 일반 인구 대비해서 약 1.7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으셨고요. 근데 이제 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 발생이 높다까지는 못 이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활용해서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어떤 부분들을 설명할 때 과학적인 근거로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블럭을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거 따로 논문 준비 중인 건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 발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사회 경제적 수준 같은 거를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 과제를 담당했을 때 처음에 단순히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지금 다른 시설 6개를 보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전 이 하나로 연구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여기가 되게 지방 지역이거든요. 원전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되게 농촌 쪽에 가까운데 이게 이 지역 특성이 같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전 아시겠지만 유성구 쪽 가시면 여기 박사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연구단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봤더니 이제 월 가구 소득이나 교육 수준 봤더니 결과 해석 필요 없고요. 색깔 보시면 너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특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맞춰놓지 않고 단순히 시설을 가까이 산다고 암 발생 높은 걸 원자력 시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요 앞선 실제로 이제 가까이 사는 것 대비 암 발생이 높은가를 보기 전에 그 중간중간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자력 주민은 뭘 하고 있느냐? 아까 앞서서 그 직업성 피폭되는 분들처럼
그런 형태의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시설 주민들은 대상자 명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력 시설 인근을 볼 건데 그 인근이 정확히 어디까지인데를 좀 영구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추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오래 살았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오래 걸려서 지금 노력 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팀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그리고 방사선 역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국제 방사선 역학 연구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크게 이제 유럽, 그리고 일본, 미국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좀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이제 일본 쪽에서 시작한 연구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연구랑 2011년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 이녹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그 역학 연구를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이제 여기에 이녹스에 들어가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외에 의료 방사선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밀리언 퍼슨 스터디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도 좀 그 관련 학회를 가면서 아 되게 국제적으로 방사선 역학 연구가 활발하구나를 알았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의료 방사선 관련된 하모닉이나 비컴 스터디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고려대학교 방사선 역학과 담당해 주시는 거기서 이제 이원진 교수님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생의 방사선 기폭을 재구성해서 그거에 따른 건강 영향을 보겠다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좀 포럴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역학은 참 그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연구가 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건학 연구를 하다가 여기를 와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역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관찰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연관성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한계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연관성을 발견해서 그런 연구적인 결과를 내리는데 관찰 자료 자체가 별로면 그걸 뭐 어떤 고급 통계 기법을 쓰고 무슨 고급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역학은 노출이랑 결과 요인에 대한 이 측정이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제가 흡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핀 사람을 담배를 핀 것처럼 분류를 해놓고 그 자료대로 활용해서 굉장히 화려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낸다고 한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라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갈비지 아웃이라고 저는 역학 공부할 때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원들을 기존에 내가 분석하려는 그 자료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내고 얼마나 잘 정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뭐 흡연이나 비만 같은 거는 사실은 되게 명확해요. 명확하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방사선량은 되게 복잡한 노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녹스 아까 제가 프랑스, 영국, 미국이 같이 진행하는 현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 연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설명 어떻게 재구성하는 과정을 그냥 제가 좀 적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수집되는 TLD 배지에서 모이게 되는 원시 자료들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기별로 이제 기관별로 그런 설명의 감도 차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 측정 기술 변화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근데 이제 역학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장기 선량이 중요해요. 요 장기 선량에 따라서 건강 결과가 어떤지를 보는 게 좀 메인이기 때문에 그 장기 선량대로 또 추정해내는 결과를 거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관찰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락되어 있는 선량들이 있겠죠. 그거를 누락됐다고 그냥 빼고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뭐 통계적인 기법으로 잘 보충을 해서 넣을 건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 이게 이제 노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학회를 다니면서 어렵지만 계속 꾸역꾸역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와닿는 게 있는데 이게 특히 방사선 역학은 도시메트리랑 그 통계 쪽이 좀 크게 두 축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크게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차고 계시는 그 TLD 배지에서는 외부 피폭량밖에 저희가 못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값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장기 선량을 못 구해내잖아요. 뭐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인체의 모형을 닮아 있는 팬텀과 그리고 국제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선량 환산 계수 등을 이용해서 장기 선량을 계산을 해내는데 예를 들면 도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면적인 모형에서부터 실제로 인체를 굉장히 정밀하게 반영해내는 팬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ICRP 그 국제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산 계수 자체가 애초에 목적 자체가 어떤 방호를 하겠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개별로 그 역학적인 연구를 하기엔 아직 좀 한계점이 많다라고 계속 이 선량 측정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방사선 역학에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좀 요즘 느끼고 있고 물론 이렇게 되게 좋은 자료가 들어가는 게 일단은 먼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방사선 역학이 역학 중에 한 분야이기는 한데 와서 보니까 자료를 핸들링하거나 아니면 좀 통계적인 기법도 일반 보건학적인 주제보다 조금 더 어렵고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저선량의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료를 넣어도 통계적인 값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의한 값도 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의하게 나왔다고 해서 아 그러면 선량이 낮은 수준에서도 선량이 높으면 암 발생이 높습니다. 마치 원인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좀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면 되게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나온 값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통계 전문가분들의 그런 자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야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역학자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역학 중에서도 방사선 역학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법적인 근거로 해서 독점적으로 코호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 팀이 아니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원래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그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는 순간 연구 결과 내고 논문 쓰고 바로 이렇게 출판을 내고 하거든요.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즉각적인 경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충분한 시간이랑 통계적인 정교화를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이래로 실제로 저희가 초청을 드렸던 전문가 분들이신데 예를 들면 이넉스 스터디, 그 국제적인 방사선 작업 종사자 해당하는 역학자분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션이라든지 저희가 초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를 좀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자문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받고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오신 완전 통계 전문가분들께도 그런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법적인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으로 좀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그럼 방사선 역학이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연구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결국에 다른 데는 활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방사선 방호 체계를 만드는데 좀 근거를 쌓는 학문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방사선은 보시면 여기 오른쪽 보시면 되게 많은 국제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되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이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방사선 관련만은 아닌데
암 발생 요인들을 평가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운스케어라고 해서 방사선의 건강 영향 평가 그런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수집되겠죠. 그리고 그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 결과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ICRP가 방사선 방호 원칙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CRP의 이 원칙에 입각해서 IAEA에서는 안전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방사선 역학과 이제 방사선 방호 체계를 좀 어떤 그 연결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요거는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요 그림은 복잡하게 보실 거는 없고요. 방사선 역학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선형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리니어 노 스레숄드라고 해서 무역치 선형 모델입니다. 역치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레숄드 보시면 이 역치까지는 어떤 건강상의 위해도 없다. 이 특정 역치를 넘는 순간 건강 위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역치가 있는 모델이고 근데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선량에서라도 건강에 위해의 영향은 있다. 이게 이제 방사선 역학에서 채택하고 있고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저선량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헬스 리스크가 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면 프로텍트 기능을 하겠죠. 요거를 호메시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NT라는 요 모델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되게 논란이 많고 요거 관련해서 한번 세미나 열리면 되게 재밌습니다. 서로 잘 싸우시고요. 근데 보시면 방사선 역학에서는 어쨌든 이 모델을 채택하고 가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을 쌓아나가고. 근데 ICRP에서도 이 LNT 모델을 채택을 하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ICRP는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방호를 수립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아직 저선량 구간에서는 이 건강 영향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호하는 방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ICRP에서 이 LNT 모델을 측정하고 있는 거는 요 문서에 보면 그 프루던스라는 말을 진짜 자주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쨌든 저선량에서도 건강에 위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ICRP에서도 이 모델이 절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방사선 방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목적에서 실용적 모델을 채택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모델들에 관련된 근거들을 방사선 역학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방사선 역학 뭐 하는지고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저는 졸업하고 바로 제약영업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약영업이 저는 진짜 진짜 안 맞았어요.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되게 좀 엄마 말로는 성격이 좀 애가 이상하게 변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건 아니겠다 끊고 대학원 입학을 왔어요. 대학원 입학을 하고 나서 했던 일들인데 이런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심뇌혈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뭘까를 보기 위해서 일반인 대상자들을 직접 모으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자분들 실제로 검진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3번은 8시까지 출근해서 오전 내내 이분들 설문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석사 때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때는 이게 막 전자 시스템이 활성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실제로 그 회계감사집을 저는 이렇게 바인더를 통해서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좀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영수증 하나하나 다 풀로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이 주관으로 해서 하는 그 지역별로 건강 지표를 수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 지역을 담당해서 이 조성원 선생님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셨는데 제가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 외에 이제 진짜 이제 연구에 필요한 뭐 학회 발표, 수업 준비, 조교, 논문 작업 같은 거 다 했고요. 이런 게 이렇게 꾸불꾸불 난리를 치면서 결국에는 대학원 졸업을 하고 후다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포닥을 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격은 비슷한 과제인데 요 1차 자료, 그러니까 직접 대상자들 모아서 또 수집하는 과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 사업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는 요 단계를 제가 참여해서 했다면 요때는 이제 좀 총괄로 실무 담당했었습니다. 요거 그 서울역에 있는 세브란스 검진센터 아시죠? 거기 보이고 여기 저희 교수님이신데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와서 느낀 거는 이때 다 좀 짜증나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런 일들 안 했으면 제가 아마 저 1차자를 수집 과제하는 총괄 실무 못 맡았을 것 같아요. 사업비 같은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려면 그 구조는 아셔야 돼서 그리고 실제로 대상자 검진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도 아는 거고. 근데 요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의학원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서울대 위탁사업 관리를 하면서 주민과제 하고 있는데 이 서울대가 사실은 여기도 다 박사과정 선생님들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직은 미숙한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다 경험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라는 게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일화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랑 뿌리가 다르잖아요. 저는 보건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근데 다행히도 방사선학 학부 전공을 하신 분들을 제가 두 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가신 길이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방사선학 학부 전공하셔서 한 분 이제 두 분 다 남자신데 80년대 후반생이신데 처음에 방사선사 임상 경력, 그러니까 임상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하시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이때 ICU 쪽에서 일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두시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보건학 쪽으로 가셔서 석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주민과제 위탁사업 하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시고 삼성 EHS 전략연구소 화학보건팀으로 갔어요. 근데 요것도 이 선생님은 이제 가서 아신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는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로 빠지면 연구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되게 좋은 직업이었는데 그만두시고 지금 아주대학교 환경학교실 쪽에서 본인이 원하는 연구부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좀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실 거고 누군지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 임상 경력이 없으셨어요. 없으시고 학부 인턴한 다음에 바로 방사선 융합 공학과로 가셔가지고 이제 석박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포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원자력 의학원에 지금 옆에 있는 그 신약 RI 센터에서 포닥을 하시다가 지금 바로 저희 옆팀에 있는 보건물리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임연구원 사후선행 평가 담당하시면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방사선학은 조금 그 분야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분야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사례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커넥팅 더 닷스 요거는 아마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게 약간 제 삶의 모토거든요. 요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연설문에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요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 있더라고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를 들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지 정확히 알면 저희가 선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내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 지금의 나를 만들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경험들이 연결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요거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회사 일하는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이거 보면서 마음 가라앉히면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진짜 다 도움이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어,
사실 저 말만 따지면 모든 일들을 다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친구랑 요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말한 거는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일을 할 때의 부분이긴 했으나 제가 이제 그때 친구랑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는 좀 아, 내가 오만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벼랑 떨어지기 직전이면 조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나 그렇지만 작은 실패와 어려움은 결국에는 성장의 자산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사실 저는 제약 영업을 한 게 지금 이대로 해석을 해보면 제약 영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분야가 달라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까지 한 거를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박사를 하고 싶은 분들께는 되게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바로 학교 졸업을 해서 바로 회사를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저도 그것도 해보고 박사도 해보고 느끼는 건 박사를 하고 나면 제 전문 분야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곡차곡 잘 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몸값을 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박사 쪽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면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어리시잖아요. 사실 저도 아직 제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내 한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아직은 함부로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함께 긋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선배들 조언도 얻으시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주절주절 했는데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